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이 미술사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를 위한 미술사입니다. 이 저자는 원래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예술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드는 생각을 책으로 적었는데요. 한 줄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 미술, 현대 예술이라는 것이 왜 어려운가? 그 서양의 철학의 변화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보더라도 이게 현대 음악 또는 현대 미술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의구심의 상당 부분이 이 책을 보면서 풀렸습니다. 현대 미술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름다움을 사고하는 기술이 된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이전의 미술과 현대 이후의 미술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사고하는 현대 미술이 쉽게 독자들 또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로부터 쉽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미술은 언제부터 개인에게 집중하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미술가들은 왜 혼자가 되었을까요? 근대 서양 미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근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근대화는 봉건 세력과 신흥 부르주아 그리고 시민계급 사이의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인 민주개혁, 즉 행정적 개혁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주의적 개혁 의지가 영국식 근대화의 특징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지속적인 산업화 의지를 내세운 북군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상업주의적 개혁의 길로 간 것이 미국입니다. 이에 반해서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필두로 100년간 시민계급과 봉건계급 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을 겪습니다. 1871년 시민사회주의 정부 수립에 성공한 파리 꼬민을 기점으로 프랑스는 물론 유럽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파리는 모든 미술사조의 발원지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파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근대 미술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예술은 기존의 예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진보적인 사고와 사상을 포함하는 말 그대로의 신예술이 시작된 것이죠. 새로운 예술의 핵심은 민주주의, 즉 한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은 신고전주의와 계몽주의 그리고 낭만주의가 삼파전을 벌리면서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향락적인 귀족 문화를 비판하며 상류층으로부터 개혁을 부르짖었던 신고전주의 그리고 사회 지식인층이 주도했던 중간계급으로부터의 민중개혁운동인 계몽주의, 시민계급과 레미제라블이라고 불렸던 최하층민으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을 부르짖었던 낭만주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이런 19세기 유럽 사회를 잘 나타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위고가 이야기하려던 것은 신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반대하는 낭만주의적 가치관이었습니다. 위고는 상류층의 성숙한 계급의식과 지식인 계급의 합리적인 이성활동에서 시작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면 가치에서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는 낭만주의를 설파하고자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 주도의 시민혁명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예술사조가 바로 낭만주의였습니다. 사상운동에 가까웠던 계몽주의 혁명으로는 모든 시민계급을 민중혁명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주의는 19세기 중반 낭만주의의 뒤를 이어 등장해서 낭만주의와 함께 19세기 후반 유럽 사회를 풍미한 미술사조였습니다. 사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관념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가는 낭만주의의 관념적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이었고 사실주의가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해도 사실주의가 계몽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주의가 지향했던 것은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이성에 가까웠습니다. 개별적 특수성을 지향하는 사실주의가 다가가는 것은 극단적 사실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작가주의였습니다. 작가주의의 대두는 관객들이 작품의 특성이나 장르보다는
창작자의 특성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눈에 비친 주관적인 세계의 화려함을 담아낸 인상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근대 시민사회의 폭발적인 호응을 담아낸 것도 작가주의라는 든든한 교두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63년 일군의 화가들이 파리 살롱전에 출품했다가 낙선한 작품들로만 낙선전을 개최합니다. 이때 예술계의 파란을 일으킨 작품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입니다. 마네는 풀바디의 점심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한 사실주의적 시도도 했지만 객관적인 형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벗어나려는 고민도 담았습니다. 원근법과 기본적인 음영 처리가 사실주의 기법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마네는 예술가의 주관적인 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주의와 작가주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익숙해 있던 근대 시민사회에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최초의 현대식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신세대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예술적 표현기법으로 벗어나기 위해 이미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에 집중했습니다.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의 소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망막이라는 감각기관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바로 인상주의였습니다. 그 진취적인 도전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클로드 모네였습니다. 인상주의 이전의 회화, 즉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사실주의와 작가주의는 모두 피사체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은 정확한 묘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피사체의 형태를 무시한 화풍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망막 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피사체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주관적이며 감각적인 소통 방식을 원했던 모네에게 객관적인 형태 묘사는 자신의 감각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예술가의 망막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 즉 매우 주관적인 세계로 진입한 피사체는 더욱 주관적인 사물로 변신하게 됩니다. 피사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감각주의 예술가들은 피사체를 자신의 감각기관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피사체가 지닌 촉각적인 기호들, 뜨겁고 차가움, 부드럽고 거친 느낌들을 작품 속에 직설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수행한 일본의 작가들이 바로 야수파로 불렸던 앙리 마티스, 모리스 블라뱅크 등입니다. 야수파의 미술은 일반적으로 원시적인 형태, 강렬한 색, 거친 붓터치, 감각적인 표현 등으로 이해됩니다. 모두 표현 기술에 대한 담론 일색입니다. 이들 감각주의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사실 그대로의 피사체입니다. 그들은 피사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감각적인 신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사체를 만지고 느끼는 등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감각주의 미술은 시각적인 경험보다는 촉각적인 경험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붓의 터치나 물감의 흔적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잔은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를 그 어떤 존재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현대적 근대인이었습니다. 세잔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작품 속에 피력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로 현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잔은 직접 눈으로 관찰한 피사체의 구체적인 형상을 정교하게 재구성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사체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입체주의 작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세잔은 복수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복수 원근법은 피사체를 여러 시점에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세잔의 복수 원근법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주의 미술을 시작합니다. 브라크의 작품 레스타크의 집을 보면 피사체의 형태가 해체되고 캔버스 위에서 재구성되어 피사체의 이미지는 점점 기호화되고 있습니다. 피사체가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묘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 속 피사체의 형상이 조금씩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사체의 형상마저 배제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표현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지점이 추상주의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은 예술의 영역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비예술, 전시공간과 비전시공간의 경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누군가의 독특한 생각이나 감성이 담겨있는 예술 작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현대 미술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얻었습니다. 미술관에서 내 마음을 크게 울리는 작품을 하나 발견하고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보니까 역시 현대 미술도 어렵지만 현대 미술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소 좀 어렵긴 하지만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 미술은 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변해갔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혼자를 위한 미술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